네, 2023년 변액보험 자격시험을 위한 키포인트 총 40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1번입니다. 금융시장 비교 및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 비교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기준은 1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장단기로 구분할 때는 3년이죠. 보험에서는 3년인데 여기서 금융상품을 얘기할 때는 1년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1년 미만의 시장, 이거를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자금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단기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좀, 보다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 가장 중요한데,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높지 않죠. 금리는 높지 않고, 왜냐하면 변동성, 위험에 대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짧기 때문에 대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고, 당연히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높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간이 짧은 만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좀 특성을 이해하시면서 단기 금융시장이니까 유동성이 되게 크고 높고 그 다음에 거래 규모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리나 가격의 변동폭은 낮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금융상품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 상품이 아닌 거 또는 장기 금융시장 상품이 아닌 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운 거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장기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단기 금융시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콜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융기관 간에 1일 미만 짧게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주로 다 담보가 없이 무담보 중개거래가 대부분이고 하루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간에 1일 미만에 짧게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시장이 뭐냐? 그러면 콜 시장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다시 구매해준다, 다시 사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이 없어요. 왜냐면 다시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손실 가능성이 없지만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C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D는 모든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예금자 보호에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 조건부 채권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양도성 예금증서도 우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 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에 중도 환매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예금 증서인데 양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상거래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받아서 상품을 판매해서 받는 그런 상품어음이 아니라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기업 어음입니다. CP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거래와 관계없는 융통어음이고 금리 자율 결정에 의해서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지 어음이 있는데요. 이 표지 어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이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은행이 담보로 이제 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예금자 보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상을 해주는 만큼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 어음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만든 통화안정증권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유동화증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그죠?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데 통화안정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 금융시장 상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주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주로 하긴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우리가 거래한다. 일반인도 통화안정증권 자체를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사채, 단기 금융 상품에 또 단기 사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단체, 단기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단기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은 최소 1억 이상이고 1년 이내로 발행한다. 1년 이내에 1억 이상으로 발행하는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단기 사채라고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령 중에 우리가 시험 출제는 주로 단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단기 금융시장 상품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부분은 단기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기 사채는 우리가 단기 사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억 이상 1년 이내. 그죠? 1억 이상 1년 이내. 환매 조건부 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채권 자체가 원금 보장이 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RP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우리 뭐였습니까? CD 같은 경우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일반인. 아까 통화안정증권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 증권이 되겠지만 일반인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리고 1년 미만의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가 콜, RP, CD,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표지어음, 그 다음에 우리 통화안정증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장기금융시장의 상품과 구분할 때는 여러분들이 장기금융시장의 상품인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을 암기하시는 게 훨씬 용이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키포인트 1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2번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 전에 또 올려서 4.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거의 지금 1.2%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페드라고 하는 중앙 연방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자,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기, 연 1회 또는 매월 이런 거 다 틀렸고요. 연 8회입니다. 연 8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연 8회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금리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 1일 이내로 거래되는 콜 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주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준금리가 향후에 우리가 실물 경제,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즉시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는 어떤 하나의 무슨 뭐 RP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통화 안정증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 동향이라든지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즘에 지금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예를 들어서 침체가 돼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빌려서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빌려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질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을 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는 반대로 많이 나오니까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정해져 있는 nominal 그런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뺐을 때 그걸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가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금리는 명목금리, 실질금리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효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금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있는데 실효금리는 우리가 실제 효력을 나타내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기 수령액이 큰 이자 지급 방식은 우리가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가 클 금리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간이 짧은 것부터 복리로 가장 큰 그 이자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간이 짧은 월복리, 6개월 복리, 연복리, 그 다음에 단리라고 하는 그런 이자 방식이 가장 이자 지급 방식이 적은 방식이 된 거죠. 가장 큰 방식은 뭐라고요? 매월 복리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 1회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 8회. 연 8회 우리가 정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에 90일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다. 물가 동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90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용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다 은행으로 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를 할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아니라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연 8회 결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즉시 콜금리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물 경제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2번이었습니다. 키포인트 3번, 우리가 주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본이죠. 타인 자본이 아닌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가 상환은 필요하지 않죠. 빌린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상환의 필요성이 없고 가장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죠. 왜냐하면 내가 금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내 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전망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지분에 해당하는 증권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주식을 다른 말로는 지분증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에 비해서 배당을 우선할 수 있는 주식이 우선주. 그 다음에 배당을 나중에 준다 그래서 후배주.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배당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주, 혼합주, 그 다음에 보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의 표준은 보통 주식이 됩니다. 보통 주식이 되는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의결권 주식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결권 주식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액면 표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00원 이상,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통일주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000원짜리로 발행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액면주, 액면가가 없는 주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 같은 경우는 기명, 이름, 원래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가죠. 명의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 증권을 거래하는 주식 증권사에 여러분들 명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명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그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기명 주식도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의결권 주식도 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 자본임이기 때문에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환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채권을 발행했으면 이자도 줘야 되고 여러분 상환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식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의무가 없고요. 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배분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통주. 보통주보다 먼저 주식을 배당하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액면 주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식은 무기명식이 아니라 기명식의 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 개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문상에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주식의 종류에는 기본적인 되는 그런 가장 표준이 되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의결권 주식도 발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액면주, 액면가가 없는 주식은 발행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4번입니다. 기업 공개와 증자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개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은 원래는 상장이죠. 상장. 그죠? 둘 다 기업을 공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같지만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에 우리가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올려놓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고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증권 종목별로 상장이 증권 종목별로 하는 거에 반해서 기업 단위로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소유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주식 발행만 할 수 있고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채권 발행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공개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상장하는 게 아니니까 상장되지 않아도 되고요. 기업 공개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적인 그런 자본금이 있는데 그런 자본금을 우리가 공개를 통해서 자본금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신주 공모라고 하고요. 기존의 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구주
자본주,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그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그거를 다시 매출을 하는 거죠. 그 주식을 다시 발행해서 그 주식을 시장에 내놔서 그 공개를 모집하는 거, 주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주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신주 공개와 구주 매출,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용어만 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겠죠. 그죠?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식을 늘리는 방법이 유상증자가 있고 주식 배당을 하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자본금도 늘고 실질적인 재산도 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은 늘지만 그 증자가 됨으로써 재산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희석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 재산은 변동이 없다. 요 정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도 늘고 실질 재산도 는다.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실질 재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종류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증자를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제3자를 지정해서 배정을 하는 방식을 제3자 배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주 우선해서 공모하는, 주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를 우선해서 공모해주는 방식이 있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공모, 증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할 때 일반한테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공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 배정, 일반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유상증자의 여러 종류들을 섞어가지고 틀린 방법으로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다르게 매칭된 것을 고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 일반 공모,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기존 주주에 대해서 배정한다 그러면 주주 배정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다 그러면 제3자 배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증자하는 부분이 있고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부실이 발생을 해서 자본금을 감소해서 우리가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축소해서 기업을 좀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금이 축소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감자보다는 증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원, 배당금이 있을 텐데 그 배당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구입해서 나중에 그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감자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감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수를 줄이는 건데 그냥 주식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기존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물론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그 상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당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직원들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스탁 옵션의 재원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이 아니라
아까 기업 단위별로 한다 그랬습니다. 증권 종목별로 하는 것은 상장이 되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주식 발행으로 하는 거지 채권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가 체계를 갖추는 거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은 빚을 발행하는 거니까 기업을 공개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주식 발행만이 해당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 증자의 종류에는 우리가 주식 배당, 제3자 배정, 주주 배정, 일반 공모 등이 주식 배당은 아니죠.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상 증자가 아니라 원래는 만약에 돈을 받고 주식 배당을 하면 유상 증자의 개념이 되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주식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거죠. 현금으로 하지 않고 배당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상 증자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무상 증자에 해당한다. 무상 증자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은 증가하지 않지만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숫자만큼 기존의 주식이 희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무상 종류 중 하나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소각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켜서 주당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증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주주 배정이 있고 제3자 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 그 다음에 직접 공모, 이런 형태로 유상증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키포인트 4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5번째, 주식 매매 거래 제도와 체결 원칙.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식 전체적인 매매 거래 제도 이런 부분들은 실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많은 고객들이 주식을 거래하죠. 실제 주식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은 그거를 몰라도 우리가 거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장중에 거래하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에 내놓거나 아니면 살려고 하는 금액으로 사거나 이런 거를 하지 우리가 동시호가를 동시호가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객하고 상담을 하실 때 실제로는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주식 매매 거래 시간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3영업일째 거래가 된다. 우리가 그냥 주식을 여러분들 사고 팔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영업일, 오늘부터 계산해서 오늘, 내일, 모레. 그죠? 그러니까 3일 영업일에 우리가 결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면 3영업일 뒤에 들어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 배당 받는 거 언제 받을 수 있냐. 그죠? 영업일 기준으로 3영업일이니까 만약에 28일이 마지막일이면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야 되는 겁니까? 28일, 27일, 26일, 3영업일이라고 한다면 26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보통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3영업일제다라는 거고요. 또 은근 시험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정규 시장 매매 시간이 몇 시냐 이런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09시 30분부터 16시까지다 이렇게 틀린 질문을 내놓은데요. OX 문제에도 나와요.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 정규 시장 매매 거래 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우리 기억하십시오. 09시부터 15시 30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우리 정규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탁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탁 증거금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국가가 딱 정해놓고 이만큼을 받아라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 알아서 증권사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증권거래세만큼은 거래세니까 세금이니까 국가에서 모든 증권사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탁 수수료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위탁 증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권회사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위탁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맡겨놓는 거, 예, 증거금입니다. 그래야 증권회사도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거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돈으로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둘 다 여러분들이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증권사마다 다르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올해 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요. 증권거래세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는 매도자에게만 부과하는 겁니다. 매수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요. 매도자에게만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0.2%, 예전에는 0.23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옛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0.23으로 기억하실 텐데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은 0.2%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그대로 0.43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권거래세가 바뀌었는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는 0.2%를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 2023년에 이렇게 되고요. 내년에는 또 0.2%가 줄어서 또 그 다음엔 줄어서 실은 나중에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더 줄어드는 인하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원칙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높은 가격에 사달라고 하면 정규시장 안에서는 높은 가격에 사주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우선이 되는데 정규시장에서는 가격 우선의 원칙인데 우리가 동시호가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호가 시장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또는 15시 40분부터 6시까지 요때 우리 동시호가 시장에서는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때까지는 그 시간 안에 들어온 금액들을 다 모아서 그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주문한 위탁 수량 또는 위탁 계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정도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명의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은 여러분들 발행회사, 증권사 발행회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주식 산 거에 대해서 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주식을 샀을 때 바꾸지 않습니다. 다 획일적으로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죠. 입고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명의개설이라고 한다. 발행회사에서 발행한 그런 내용, 주식으로의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 획득이 이루어진다. 자, OX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데요. 주로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명의개설하는 것을 해야 우리가 주주로서의 여러분들의 권리를 획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냥 주식을 사고 팔기만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증권회사에서 다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요? 명의개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 시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쉬운 듯 하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가 된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주식 매매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 맡은 위탁수수료하고 위탁증거금은 증권회사마다 다르다. 동일하다. 틀렸고요. 뭐가 동일한 겁니까? 증권거래세. 세금이니까 그건 동일하게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자에게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매도자에게만 부과하는데 매도금액의 0.2%. 그죠?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0.2%, 비상장 주식 0.43, 코넥스 시장 0.1%에 우리가 증권 거래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 증거금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권회사마다 다른데 꼭 금전만이 아니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금전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요령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뭐뭐만 이런 내용으로 되면 틀렸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아니죠. 정규시장에서 뭐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가격.
가격은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낸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식 매매 거래 제도에서 꼭 기억하는 거, 이번에 바뀐 내용, 우리가 증권거래세가 바뀌었으니까 코스닥 코스피는 0.2%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키포인트 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6번입니다. 공시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제도에 대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주식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악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공매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빌려서 가격을 매도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또 실제로는 뭐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사의 제도들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내부자가 유리하지 않게 우리 투자자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제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 내에 정보가 불균형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체하고 개인들,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들, 회사가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제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공시제도가 시험 문제에 가로치기로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법상의 공시가 있고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정기공시나 수시공시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요. 크게 보면은 공시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매매 차익에 대한 그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업의 입장에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단기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반환하는 거죠. 누가? 내부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직원이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내부자가 6개월 내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공정 거래.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면, 내부자가 이득을 봤다 그러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면 플러스가 나면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감사 보고서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공시제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식회사 이제 그 종목에 해당하는 공시가 뜨는 것들을 자주 보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보면은 뭐 임원들이 만약에 사거나 그럴 때 임원의 주요 주주 같은 경우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소유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감사 보고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원들이 뭐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오를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공시제도라고 하고, 공매도, 최근에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매도가 엄격하게는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공매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가로치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주식을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공매도라고 한다. 그래서 공매도를 고르는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시제도와 공매제도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제도가 아니라 뭐죠? 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공시제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공개매수신고서는 유통시장 공시의 정기공시 항목이 아니라, 공개매수신고서 같은 경우, 정기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주요의 어떤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근데 공개매수신고서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의 기타 공시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공시라고 하는 부분은 주요 경영 상황에 대한 내용이 되니까 공개 매수 신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틀렸구나라고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배당락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아까 잉여의 어떤 그런 잉여 이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주식이 입장에서 보면 주가는 떨어지죠. 그 주가가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포인트 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시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시제도 안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든지 단기 이익 반환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임직원들, 내부자가 6개월 내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누구를 보호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7번, 채권의 개념 특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식은 끝났고 채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채권은 좀 어렵긴 한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푸는 목적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다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은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주식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채권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하고 채권이 좀 다르죠. 주식은 자기 자본인 반면에 채권은 타인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부, 공공기관이 다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지만 채권을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차용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을 내는 거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빚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나 어떤 규정도 없이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 규정 없이 발행을 하면 그 채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국채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도, 제한된 한도 내,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채를 무한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요.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행을 하고 그것을 인수할 사람만 있다 그러면 한도 없이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기까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차이입니다. 가격의 차이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기 이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어 중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은 아까 액면가가 뭐 100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 뭐 이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10,000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000원입니다.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이자를 우리가 액면가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빚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채 같은 경우 중에 뭐 1%짜리를 준다, 뭐 그러면 만기에 1%, 연 1%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면 이율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잔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우리가 잔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는데 어느 기준부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일로부터 남은 기간까지, 만기일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잔존 기간이라고 하고요.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투자 원금 대비해서 1년 단위, 연 단위로 계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식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채권은 타인 자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내가 주식을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환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증권입니다. 내가 빌려 이거를 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자체, 회사 다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참가가 당연히 주식은 우리가 주주에 따라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는데 우리 채권 같은 경우는 빚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만 받는다. 그러니까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만기일 이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하다. 중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요즘에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죠.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발행 표면 이율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요즘에 뭐 채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매매 단가는 우리가 적용수익률로 기준할 때 단가 기준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표면 이율은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그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이 아니라 표면 이율은 처음에 채권에 부착되어 있는 채권의 이율을 우리가 표면 이율이라고 하고요.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면서 수익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표면 이율이라고 안 하고 유통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식회사. 주식이니까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채권의 조달 자금의 성격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의 성격을 가져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빚이니까 당연히 빚을 발행했으니까 그 회사는 나중에 채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만기에 채권의 그 가격만큼을 이자와 함께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급 의무, 상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 7번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전에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도 내에서 발행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포인트 7번이었습니다. 키포인트 8번 채권 투자 수익률 분석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면 되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반대 개념이 많아요.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다 뭐 이런 개념 뭐 잔존 만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과 뭐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반비례한다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정도만 그런 내용만 이해하시는 기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금 상품보다는 이율이 높습니다. 예금 상품보다는 수익성이 좋고요. 주식보다는 우리가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주식이 수익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 쉽게 보면 우리가 중위험, 중수위,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위험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유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확정 이자 수익도 있고, 내가 매매, 중간에 이율이 높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팔 수도 있다. 중간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기 상환일 이전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는 며칠 거래였습니까? 3영업일 거래였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길 또는 당일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현금화 시키기가 용이하죠.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고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우리가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 거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장내에서 거래되기보다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 데서 장내 채권 투자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상품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장내 투자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우리가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상대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매매, 자율 매매가 되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상대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정해놓고 내가 그 상대방하고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율하고 같은데, 왜냐면 이자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채권 표면에 붙어 있는 이자율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이표체가 있는 반면에 발행 수익률이라고 해서 발행될 때 매입 가격으로 산출된 채권 수익률 이표체가 있어요. 이 발행될 때 이 채권은 예를 들어서 연 이율이 6%다 이렇게 해서 6%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수익률이 되면서 만기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 시장 수익률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투자 수익의 증가율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를 실효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발행 수익률, 유통 수익률, 실효 수익률이 있는데 시험에는 기본적으로는 발행 수익률하고 유통 수익률을 섞어서 반대로 내주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때는 발행 수익률과 유통 수익률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자가 늡니까 줍니까? 가지고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들죠. 높아지니까 가격이 여러분들 비싸지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률하고 가격하고는 반비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격과 수익률은 서로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고요. 시중 자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거꾸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죠.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고 유동성이 낮아요. 유동성이 낮으면 우리가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익률은 높아지고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가격은 떨어지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틀리는 좀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이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잔존 만기가 길수록 우리가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가격의 변동률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기가 길어지니까 실제로는 만기가 길수록 우리가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겠죠.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의 변동성이 커요. 그죠? 우리가 아까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얘기할 때 단기 금융시장이 금리 변동이 적다 그랬어요. 장기로 갈수록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변동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우리가 표면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금에 대한 비중이 높다란 얘기예요. 현금 비중이 높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가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이라고 하는 게 현금이 높으니까 가격 변동이 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크니까 가격 변동폭이 크다. 근데 만약에 표면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면 금리가 5다라고 하면 현금이 95라는 얘기고 금리가 5라는 얘기고 만약에 표면 금리가 10이라고 하면 현금의 비중이 10이고 표면 금리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현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지만 개인들도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채권 수익률은 예금 이자율과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 우리 채권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자율과 같다. 채권의 유통 수익률은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이 아니라 아까 유통 수익률이 아니라 표면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되면서 형성되는 그 금리를 우리가 수익률을 유통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의 잔존만기가 짧을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잔존만기가 길수록 변동률이 커진다고 했고요.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풍부해지니까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격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기간이 짧아지면 변동성이 줄어든다. 요 두 가지 기억만 하시면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높아진다,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8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9번입니다. 소득의 종류, 과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이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적혀져 있는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류해서 분류과세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을 완전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은 열거주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아니죠. 상속재산은 아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종합과세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을 축적해온 소득밖에 없다. 기타 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득, 그 다음에 일반 개인소득, 그 다음에 분류과세 소득이 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분류과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은 2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다. 기억하시면서 키포인트 9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